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MBNTV 코인 진품 명품 생방송 진행을 맡은 이나무 아나운서입니다. 자, 여러분 크립토 생태계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실까요? 저는 아무래도 신뢰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 암호화폐 시장이라는 것의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신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실제로 워렌 버핏을 포함해서 많은 월가의 사람들은 가상자산의 미래를 부정했지만 현재 지금으로서는 또 주류 자산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신뢰가 있었고요. 실제로 지난 19일 같은 경우에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발효가 되었었죠. 그래서 진품 명품 1회에서는 이에 대해서 좀 자세한 이야기들 나눠봤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또 3개월을 앞두고 있는 또 미국 큰 대선을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명 크립토 대통령이라고 스스로를 칭한 트럼프 후보와 또 이에 맞서는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 후보 역시 가상자산 지지자들의 표심을 위한 공약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모시기 어려운 패널분들과 함께 이에 대한 이야기들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분씩 인사를 나눠보기 전에 앞서서 전체적으로 한번 뵙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가장 먼저 다양한 크립토 분야의 지식과 그리고 사업적인 부분을 전반적으로 꿰뚫고 계신 교수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빈 서강대학교 특임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트러스트 커넥터 서강대 윤석빈입니다. 예, 아까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신뢰가 중요해서 신뢰를 연결하는 역할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요. 그래서 관련돼서 여러분 오늘 대선 관련돼서 제가 부족하나마 비즈니스 측면, 기술 측면, 종합적인 측면에서 같이 나누고자 하고요. 오늘 또 패널분도 같이 배우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난주에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대해서 굉장히 일부 요연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오늘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자, 두 번째 패널분 모셔보도록 할게요. 또 블록체인을 아무래도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쉽게 항상 설명을 도움 주시는 전문가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록체인 전도사로 정평이 나 계시죠. 현재 블록체인 초이스 에반젤리스트 뮤온오프 대표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하인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 최하인입니다. 이번 주도 함께하게 돼 반갑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게스트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로벌 소식은 물론이고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가상자산 시장의 포인트를 넓게 아우르고 계신 분이시죠.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의 강성호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그 가상자산 분야에서 시책화 그리고 제도화를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강성호 KDA 회장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패널분들과 저희가 한 분 한 분 만나봤고요.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오늘 코인 진품 명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진품 명품 주제부터 먼저 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주제인지 화면으로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주제입니다. 미국 대선 불확실성을 더하는 가상자산 시장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서 최근 가상자산 시장 움직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자, 불확실성이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상승과 하락을 번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대선을 앞두고 있는 것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강성호 회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달 27일 그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시죠. 그분이 세계 최대 가상자산 연례 행사인 비트코인 2024 컨퍼런스에서 아주 파격적인 가상자산 지지 산업 육성에 방점을 둔 연설을 했죠. 네. 그걸 계기로 해서 최근에 그 63,000에서 67,000달러 정도에서 정체되어 있던 비트코인 가격이 무려 7만 달러까지 네. 급등을 냈죠. 네. 그리고 그 비트코인이 7만 달러까지 급등한 것은 지난달 그 6월 13일 이후 46일 만에 최고가. 네. 그리고 16개월 만에 그 최고 강세장이다 하는 거죠. 그러면 비트코인이 7만 달러까지 이를 수 있도록 발언한 그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세 가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떤 내용일까요? 첫째는 네. 비트코인을 국가의 전략적 비축 물자로 지정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가상자산 규제의 상징적 인물인 게리 겐슬러 위원장을 네. 해임시키고
기존 규제 중심이 아니라 산업의 육성 쪽으로 방향을 틀겠다. 그걸 통해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코인들의 가격을 지금과 달리 대폭 오를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미국의 국민들이 네. 부를 확장시킬 수 있도록 정부가 신경을 쓰겠다고 그런 거죠. 그리고 세 번째에도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중국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과 자산의 주도권을 갖지 않도록 미국이 가상자산 주도권을 갖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은 좀 안타까운 점은 전략 비축물자를 지정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죠. 네. 그렇죠. 뿐만 아니라 그 최근에 미국이나 독일에서 압수한 정부가 갖고 있던 비트코인의 매각설이 겹치면서 오늘 오후 4시 반에 보니까는 그 코인마켓캡에서 66,000달러로 거래되면서 현재 가격은 진정세로 돌아선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트럼프 발언에 대해서 어쨌든 세 가지 크게 정리를 해서 도움 주셨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변동성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시장인데 그래도 오늘 장에서는 좀 오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일단은 변동성에 대해서 제가 지속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실제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이전부터 비트코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근데 친암호화폐적인 발언들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최하인 대표님께서 자세하게 설명 도움 주실까요? 네, 과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에 가상자산은 돈이 아니고 가격을 뒷받침할 근거도 없기 때문에 변동성이 심하다고도 했고 또 심하게는 사기라고까지 여러 차례 밝혀왔었는데요. 2019년 페이스북에서 발행하려고 했던 스테이블 코인 리브라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달러만이 진짜 통화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이처럼 트럼프가 가상자산이 사기라고 주장한 배경에는 크게 두 가지를 들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불법적인 세력들이 비트코인을 이용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이미 지난 2011년에 다크웹 사이트였던 실크로드에서 마약, 총기, 음란물 등의 불법 거래에 비트코인이 사용되어 왔었고 2021년 5월 7일 미국 동남부로 가는 연료의 45%를 책임지고 있는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을 랜섬웨어로 공격한 해커들이 비트코인을 요구해서 결국 500만 달러를 지급하는 등의 일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범죄와 가상자산 간의 연계성이 늘어난 점이 어떤 이 가상자산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하는데 하나의 큰 요인이 되었고요. 두 번째로는 네. 트럼프 행정부 일기의 슬로건이었던 마가, 즉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의 입장에서 비트코인이 달러 패권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해서 비트코인을 견제하고자 하는 입장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1년 엘살바도르의 나이브 부켈라 대통령이 미달러와 함께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지정하자 이에 대해서 철회를 요구하면 미국이 엘살바도르에 대해 강력하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보복을 했던 것 역시 비트코인이 기축통화로서의 달러의 입지를 약화시킬 것이라는 미국의 우려가 그대로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네.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또 긍정적인 의견을 지속해서 내고 있는데 비트코인의 컨퍼런스에서 열렸던 연설이 지금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어떠한 내용인지 우리 윤석빈 회장님께서 설명 도움 주실까요? 예, 맞습니다. 원래 그 부분에서는 아까 우리 회장님 말씀 해주셨는데 제 분량 가져가신 것 같긴 한데 네. 어쨌든 포인트는 저 한번 여기 시청자분들 꼭 한번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2024 컨퍼런스를 봐서 트럼프 연설할 때 다 환호성이나 그런 것들이 정말 이렇게 아까 우리 얘기했는데 표 때문에 이럴 수도 있지만 확실히 그런 부분에서는 여러분들 시청을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가장 큰 선상이 나왔을 때는 계륵 연설을 자를게 라고 그렇죠. 했을 때 가장 큰 선생이 나왔어요. 그런 것들은 약간 물론 쇼맨십도 있었습니다만 네. 어쨌든 아까 말씀하셨듯이 가장 큰 현재 그 대선 후보가 비트코이너야 그런 것들은 의미가 있었다 보여지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또 그러니까 표에 의식한 것도 있지만 어쨌든 미국 아까 자산에 대한 부분 전략적 자산이야라고 했던 것도 하는 포인트였고요. 그리고 행정부에서 앞으로는 비트코인을 우리가 계속 팔지 않을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비트코인에 대한 또 위상 자체에 대한 사실은 나중에 꼭 보시면 알겠지만 뭐 CBDC라는 NFT라는 예상을 놀랐던 거는 트럼프가 좀 이런 거 공부 많이 했구나 그런 걸 느꼈어요. 사실 약간 그런 것들을 쇼맨스도 있었지만 CBDC, NFT 전반적인 거 이해했던 게 이해됐었고요. 그런 관점에서 행정부가 내가 맡으면 앞으로는
이 전략적 자산 그리고 앞으로는 비트코인에 대한 가상 자산에 대한 수도를 만들게라고 하는 비전 제시는 잘 돼 있다 보여졌고요. 그런 관점에서 확실히 행정부가 이런 것들이 이게 정말 표 때문에 그러는 건지 네. 실제로 이렇게 이어질지는 한번 관점 포인트이긴 한데 네. 느꼈던 거는 여러분들 한번 40분 정도 분량인데 꼭 한번 보시는 게 좀 추천을 드립니다. 네, 쇼맨십인지 진짜일지는 또 끝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비트코인을 전략적으로 보유한다라는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생소하기도 합니다. 미국이 비트코인을 이렇게 비축하는 이유, 대표님 어떻게 풀어볼 수 있을까요? 네. 현재 공식적으로 전 세계 정부가 보유한 비트코인의 양은 총 발행량 2,100만 개 중 12.1%에 해당하는 57만 개 정도이며 이 중에서 미국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은 21만 개로 각국 정부 중에서 가장 많은 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 사이버 범죄라든가 다크넷 등에서 압수한 물량으로서 그동안 미국 보안청이 범죄에 사용되었던 가상자산을 국가금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중간중간 대량 매도함으로써 주기적으로 가상자산 가격을 폭락시켜 왔습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이번에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미국이 보유한 비트코인을 팔지 않고 미국의 전략적 비축자산으로 두겠다라고 선언했는데요. 이미 이에 대해서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이 관련 법안의 발의를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또 비트코인을 미국의 비축자산으로 이제 지정하겠다는 말 자체가 가진 의미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는 달러의 실질 가치가 떨어져서 비축동화로서의 입지가 흔들릴 경우에 달러 가치를 방어하는데 이 안전자산으로 금과 은, 석유 등의 비트코인도 포함시켰다는 의미로서 명실상부 디지털 골드로서의 비트코인의 입지를 굉장히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발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실제로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라고도 불리우고 있죠. 자, 이와 관련해서 또 공화당의 정책 역시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강성호 회장님께서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예. 네. 공화당 내에서 그 대표적인 그 가상자산 지지를 네. 하고 있는 그 신시아 루미스 와이오밍주 상원 의원이 지난 2022년도에 책임 있는 금융혁신법도 발의를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후에 신시아 루미스 의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화당이 할 것인가라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발표를 했죠. 네. 5년 동안 미국이 전 세계 비트코인 공급량의 5%인 100만 개의 비트코인을 비축을 하는 아예 법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보유 기간은 최저 20년 이상으로 하고 용도는 오직 미국 정부의 부채를 줄이는 목적으로 한정하겠다. 그 뜻은 뭐냐면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의 준비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매입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까지 밝혔기 때문에 유권자들을 움직이는 데 상당한 효과를 얻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갈 부분은 미국 연방준비위원회 준비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 중앙은행이 국제수지의 불균형을 바로잡거나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서 비축하는 그 대외 자산에 해당됩니다. 만약에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서 비트코인을 준비자산으로 지정하는 법을 만들고 준비자산으로 만약에 지정을 한다라고 하면 지금까지는 비트코인이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투기 자산으로 분류를 하고 있단 말이죠. 맞아요. 그렇게 되면은 기축통화라고 해서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가치 자체가 네. 전혀 차원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만약의 경우에 미국이 기축통화의 하나로 비트코인을 선택한다라고 하면 첫 번째 부분인 경우는 비트코인을 비롯한 그 메이저 코인들의 가격이 덩달아 오르겠죠.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뭐냐면 미국의 금융정책은 한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 영향을 미친단 말이죠. 네. 그럼 전 세계의 그 가상자산 정책뿐만 아니라 금융정책 중 가상자산이 갖고 있는 비중 자체가 달라지면서 이 가상자산 시장에 전혀 새로운 시장이 열리게 된다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전 세계 1위죠. 부국이기도 하고 강대국이기 한 이 미국이 비트코인을 선택을 한다고 하면 판도가 완전히 바뀔 것 같은데요. 자, 아무래도 이제 말한 사람이 트럼프이다 보니까 또 신뢰가 가기도 하고 안 가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좀 사실인 것 같은데, 자, 윤석빈 교수님께서 정책의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답변을 주실 수 네. 있을까요?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건 메신저와 메시지에서의 그거인 것 같아요. 사실은 매번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가상자산, 디지털 자산과 연결이 융합되는 건 명확 안 합니다. 그건 어차피 막을 수 없는 거 같고요. 그렇다고 말씀하셨지만 트럼프가 메신저로서의 신뢰성에 대한 부분이 약간 좀 쇼맨십도 있고 사실은 저희가 대선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저희도 경험해봤지만 정치인들은 어쨌든 표가 중요하니까 네. 그런 것들 쇼맨십이 워낙 강한 캐릭터라. 그렇죠. 네. 총상 안 했어도 이렇게 해서 네. 인상장이면 그런 것처럼 이런 비트코인 너들이 모인 이 시장에 대해서 이 표 밭은 내가 잡을게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 던졌던 것 같고요. 실제로 이루어질 것인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통화 준비금이라든지 거기서 실제로 이게 주위 나라, 그러니까 뭐 미국이 한다고 했을 때 중국이라든지 사실은 지금 미국이 뭐 사실은 코인베이스를 키우고 네. 뭐 바이낸스 중으로 때 약간 정치적 이슈가 좀 있는데 오늘 그 이슈는 아니기 때문에 말씀 안 되겠지만 어쨌든 포인트는 주변 나라에 대한 이런 메커니즘 자체가 이에 상대 여러 가지 좀 복잡하다 할 수 있는데 현재는 중요한 건 표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이너들이 모였을 때 또 너무 열기가 굉장히 좀 직접 봤는데 좀 약간 열기가 좀 에너지가 느껴졌거든요. 이게 약간 네. 트럼프가 공부를 많이 했구나. 그래서 이런 것들이 표를 다 얻어야겠다. 그러고 해서 강력하게 많이 뭐 개를 건서 자를게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그 에너지 모였는데 그 포인트는 이게 실현될 거냐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좀 표를 얻고 나서 어떻게 될지는 저희가 뭐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여러 가지는 단기적으로 오르지 않을까요? 단기전에 오를 수 있는데 네.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정책이 이루어지는 것에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런데 확실한 거는 기존에 있던 디지털 자산 시장 자체가 지난주 네. 말씀드렸지만 이게 시장 자체에서 키워진 거거든요. 정치인들이 키운 게 아니고요. 중앙정부가 키운 게 아닙니다. 어쨌든 이쪽에 민주화적인 것들이 키워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가긴 갈 건데 좀 더 가속화될 수 있다. 그런 네. 건 포인트가 있어서 그런데 트럼프의 이제 발언에 대해서는 다 밀 수는 없지만 어쨌든 누가 되든 간에 지금 말씀했지만 누가 되든 간에 가속화될 수 있는 이번 대선이 그런 하나의 이제 계기는 될 수 있을 거다는 개인적 의견입니다. 네, 트럼프가 된다면 단기적으로 오를 수는 있지만 정책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사실 지속성에 대해서 의문이 있다라고 교수님께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재임 시절 사실 그렇게 비트코인을 깎아내리던 트럼프가 이렇게 선거를 앞두고 맥시멀리스트가 된 이유도 궁금하거든요. 우리 최하인 대표님께서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 지금 트럼프의 비트코인 지지 발언을 가지고 이제 트럼프가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가 됐다라고 얘기하는 건 좀 제 생각에는 좀 과하지만 네. 어쨌든 지금 트럼프의 입장선에는 이 가상자산에 대한 지지가 유권자의 표심과 돈을 얻는데 도움이 된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트럼프가 지난달 또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되었던 선거자금 모금 행사에서 스스로 크립토 대통령이 되어서 가상자산 업계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하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으로 약 400만 달러 이상의 후원금을 모금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또 일부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자신을 모델로 한 NFT가 마음에 들어서 이러한 과정에서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입장이 바뀌었다고도 평가했는데 이건 조금 과한 평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이미 여러 차례 자신의 NFT 구매자들을 집으로 초대하기도 했고 또 지난 27일 비트코인 2024 컨퍼런스에서 참석해 지지 연설을 하는 등의 적극적인 가상자산 지지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결국은 표와 돈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이렇게 정리를 해보자면 본인도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놓기는 했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규제 상황을 보니까 가상자산에 친화적인 스탠스를 취하는 게 유리해서 그랬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민주당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해리스 측도 가만히 있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 부분 우리 윤석빈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네, 아까 저희 말씀한 점은 뭐 이건 당에 상관없이 표 걸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네. 사실은 게리 겐슬러하고 민주당하고 약간 이제 관계가 좀 가까운 편이긴 맞아요. 그래서 공격했던 포인트이긴 해요. 그래서 민주당 후보인 케리슨도 우리가 진정하세요. 우리도 이렇게 친하도록 할게요라고 이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현재는 뭐 여러 가지 그날 봤을 때는 뭐 개빈이라든지 네. 마이크 셀러가 직접 나왔었어요. 그 때문에 약간 민주당보다 공화당 계열이긴 한데 민주당에서 표가 좀 잃으면 안 되니까 좀 급하게 된 거죠. 그래서 네. 우리가 자상자산도 해볼게라고 좀 얘기 좀 하고 꺼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그게 이제 누가 더 진정성 있느냐, 이제 그런 표에 그쵸. 걸릴 수 있는데 네. 어쨌든 아까 에셋 클래스가 된 거죠. 민주당이든 공화이든 이 비트코인 자체, 디지털 자산 자체가 에셋 클래스, 자산 클래스 되기 때문에 누가 되든 간에 이것들에 대해서는 다 포용해야 된다고 하는 것들은 공통적인 것 같고요. 근데 아마 투자하는 분들은 이걸 누가 되는 게 더 많이 오를까? 그게 이제 관전 포인트긴 하실 텐데 아마 네. 그런 것들은 여러 논의들이 있지만 기본적인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너무 표가 뺏기긴 보이는 거죠. 그렇죠. 표가 너무 뺏기나 안 되겠다 우리 뭔가 우리도 친화적인 거 해야 되라고 얘기를 해서 그래서 아마 또 여성이기도 하고 또 그런 부분에서 아마 좀 크로스보더한 부분 그것도 약간 얘기 좀 일부 하는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은 아마 민주당에서도 아마 그 자체 내에서 고민이 많을 거예요. 이걸 이렇게 하자니 뭔가 차별성이 있어 없을지 그 포인트가 있는데 아마 그런 민주당 내에서도 그런 것들은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질문 한 가지 드려야 될까요, 교수님? 그러면 네. 이 지금 이제 민주당은 그동안 굉장히 공화당하고 다른 형태의 가상자산에 대해서 좀 억압적이고 규제적인 입장을 이렇게 강요해왔던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면 만약에 해리스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가상자산 정책이 바뀔까요? 저 개인적 의견은 예. 지금 아마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네. 좀 유화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아마 속도가 네. 상대적으로 느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포인트예요. 가격이 한번 폭락하면 규제로 강화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민주당 보통 성향에서는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굉장히 약간 게르건설 원래 게르건설 원래 잘 알던 사람이에요. 사실 게르건설도 디지털 자산을 원래 잘 알던 사람이라 사실은 그때 됐을 때는 우리 우호적이지 않을까 했지만 반대 성향이 그렇죠. 있었는데 재밌는 거는 제가 다른 방송 말씀드렸지만 SEC하고 월스트리트가 싸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준비를 다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월스트리트 SEC가 겉으로는 되게 싸우는 것 같지만 뒤에선 다 비트코인 ETF 준비했던 것처럼 사실은 좀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표면적인 것만 보고 이거 뭐 규제 일본도인데 그렇죠. 저는 약간 규제와 좀 가치면 좀 맨날 말씀드리고 있는데 근데 어쨌든 민주당이 상대적으로는 더 규제에 대해서 강화해 있는 것 같지만 안에서는 또 이렇게 밸런스 있는 부분이 있고 속도적인 부분에서는 상대적으로 공화당보다는 늘 수 있지만 어쨌든 이 대세를 이거를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대세는 바꿀 수 없다. 게르건설 얘기했잖아. 아, ETF 승인할 때도 어쩔 수 없었다. 네. 난 안 하고 싶었는데 그 어쩔 수 없었다는 표현이- 바이든 이제 대통령이 민주당의 후보였을 때 어쩔 수 없이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승인했다 이런 거 아니었나요? 예. 근데 그러니까 게르건설도 예. 비트코인 ETF도 나도 안 하고 싶었는데 예. 시장의 흐름, 시장의 에너지가 난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했던 거던데 또 똑같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이건 사실은 어느 당에 상관없이 어차피 가야 되는데 누가 더 빨리 가느냐 안 늦게 가느냐 그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이게 정책에 의한 정책이 아닌 그냥 민심, 표를 얻기 위한 그러한 쇼맨십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도 가상자산 시장 참 많은 규제와 견제가 있었거든요. 자세하게 어떠한 내용들이 있었는지 회장님께서 좀 짚어주실까요? 예. 바이든 민주당 정부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제 규제 중심의 정책을 대표적으로 들어보면 최근에 지난 5월 달에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상하원에서 초당적으로 합의했던 가상자산 산업 진흥 방안이라는 거부권을 행사를 했어요. 참 이례적인데요. 그리고 두 번째는 채굴 전기요금의 30%에 대한 세금 부과 추진이라든지 기존 증권법에 의한 규제 중심의 정책을 추진을 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저도 상당히 자주 인용을 합니다만은 지난 2022년 3월 달에 세계 최초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디지털 자산 행정 명령을 서명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 투자자 보호가 우선이기도 하지만 산업과 투자자 플러스 사업자까지 보호한다라고 항목이 나와 있어요.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이후에 대통령 행정명령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게리 겐슬러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어떤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그때 증권법에 따라서 아주 모호한 상황에서 규제를 하다 보니까 그쵸. 미국 시장에서 네. 업계로부터 지지를 잃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민주당의 이런 실책에 공간을 빠르게 접고 들어가는 것이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아까 두 분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네. 오는 11월 달에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이 되든 민주당이 되든 그 당에 따라서 가상자산 정책의 육성 방향의 강도와 순위가 달라질 뿐이지 이제는 규제 플러스 산업 육성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소위 말하면 저울추가 바뀌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례가 네. 그 지난 2022년도에 3구 대선만 하더라도 전에 민주당 정부는 아예 가상자산 코인에 대한 완벽하게 방치했잖아요. 네. 하지만 우리나라도 표 앞에는 장사가 없다고 네. 2022년 대선에 보면은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에서 전부 다 살리겠다, 투자자 보호하겠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도 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그쵸. 미국도 이제는 대세가 가상자산의 투자자 보호 플러스 산업의 육성까지 저울추가 기울었다고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면은 좀 지금이 좋은 타이밍이 아닌가라는 그렇죠. 생각도 드는데요. 자, 미대선의 승패를 가를 정도로 굉장히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 그리고 중요도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오늘 내용 준비하면서 이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되면 SEC의 게리 겐슬러를 바로 해임하겠다는 내용이 저는 사실 가장 기억에 남았거든요. 근데 사실 게리 겐슬러, 이 코인 시장 투자자의 공공의적 취급을 받는 규제론자 중에 한 분인데 트럼프의 SEC 위인장 해임 발언 역시 이제 규제 타파를 위한 초석이라고 봐야 될지 우리 최하인 대표님께서 답변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게리 겐슬러 위원장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SEC 가상자산 규제의 최전방에 서 있는 인물로서 그는 지난 18일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에서도 가상자산 업계 증권법 미준수가 가장 큰 문제다.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해서 가상자산을 감독해야 한다면서 증권법상 엄격한 규제가 가상자산에도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는데요. 겐슬러 위원장의 이런 입장 그대로 SEC는 지속적으로 여러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규정하고 관련 기업과 기업가들을 이제 기소하는 등의 여러 가지 가상자산 업계에 대한 규제의 칼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020년 12월에 리플에 대해서 미등록 증권 판매로 기소를 해서 아직까지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고요. 지난달에는 트론 창시자인 저스틴 선을 제소한 것에 이어서 이달에는 비트렉스와 비트렉스의 공동 설립자인 월렴 시아라를 기소했고 또 관련 서류에서는 오미세고, 알고랜드, 대시 등의 토큰을 증권으로 명시하면서 가상자산의 증권성 이슈에 대한 어떤 쟁점화를 역시 계속 지속 중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게리 겐슬러가 2021년 SEC 위원장이 되기 직전까지는 MIT에서 블록체인 기술과 디지털 화폐 등을 강의하면서 가상자산 지성향을 공공연하게 밝혀왔던 만큼 현재 그의 입장이 바뀔 가능성도 적지 않은데요. 법적으로 보장된 그의 임기가 2026년 6월까지인 것을 고려할 때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 한 트럼프가 당선되면 일단 당선이 되셔야 되겠지만요. 즉시 게리 겐슬러 위원장을 해임하겠다고 한 말은 역시 뻥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대선을 앞두고 이렇게 계속해서 변동성도 일어나고 있고 불확실성이 있는 만큼 우리 패널분들께서 그에 대한 각 의견들 말씀 주셨는데 대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어쨌든 각자의 전망에 대해서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우리 교수님부터 전망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예. 네. 대선이 누가 될지 말씀해 주신다면 가격에 대한 부분은 말씀. 둘 다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하고 싶습니다. 예. 네. 맨날 이렇게 프로그램에 그런 얘기가 제일 답변 안 하는 걸로 유명한데 네. 포인트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지금 현재 후각세에 있는데 제가 네. 봤을 때는 아마 지금 저는 전 중립이긴 한데 봤을 때는 현재는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아마 좀 민주당이 좀 더 유리한 걸로 나온 것도 많이 예상보다는 바이든이 좀 하고 나서 스타일고 나서 너무 많이 민주당 이 후보가 많이 올라가고 있죠. 그 관점에서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또 그게 좀 더 할 수 없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그러면 아마 디지털 자산에 대한 시장에 대한 부분들도 아마 상대적으로 공화당보다는 좀 슬로할 수 있다. 그건 마찬가지 제가 의견인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인 이 큰 흐름을 막지 못하기 때문에 왜냐면 디지털 자산에 대한 것들이 이미 워낙 이 차근차근 시장에서 커왔기 때문에 그걸 아까 바로 게리 겐슬러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잘 아는 분이에요, 사실은. 블록체인 기술도 알고 그런 분들이지만 사실은 이 역할 때문에 막았던 거였는데 아마 이면에는 일단 제가 재밌는 거는 제가 겉으로는 되게 막고 있지만 뒤에서 다 준비했었다.
월스트리트, 골드만삭스나 JP모건, SEC와 표면적으로 싸우고 있었죠. D면 다 준비하고 있었고 비트코인 네. ETF 다 준비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발표하자마자 바로 이렇게 돌아갈 수 있었던 거였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준비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그것만 보고 무조건 규제해야지 이러면 안 되시고 그렇죠. 규제와 진행을 같이 봐야 되는 게 필요한데 그건 좀 말씀드릴 수 있고 그래서 시장적인 부분은 어쨌든 뭐 속도가 누가 더 빠르냐 안 빠르냐 그 차이는 있지만 결국은 예, 투자자분들은 아마 장기적으로 가치 투자를 하시면 그런 것들은 좀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으나 분명히 그 가치를 리턴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보여지고요. 저는 이제 기술적인 주로 하는 부분이라서 그러니까 저는 ABCD, AI, 네. 블록체인, 클라우드 데이터 융합 인프라로 보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블록체인 자체를 코인이나 토큰에 대한 것들은 있지만 가는 일종의 사회 인프라로 보여진다 해서 ABCD, AI, 블록체인, 클라우드 데이터 융합의 인프라로 보시면 아마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인터넷 시장에서 네이버, 카카오가 나왔듯이 네. 제2의 네이버, 제2의 제2의 카카오 나올 수 있는 제2의 뭐 네이버 아니면 카카오를 우리나라는 그렇고 외국에서는 제2의 뭐 페이스북 이런 웨이브가 분명히 온 시대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제 AI 데이터가 주인공이지만 블록체인은 당연히 그 밸런스를 맞춰주는 역할로서 그런 것도 확장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거는 사실은 글로벌리도 다 미국도 다 마찬가지 적용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속도의 문제지 언젠가는 다 그 시장에 대해서는 속도가 느리냐 빠르냐 그건 오긴 분명히 온다. 오는 파도를 막을 수는 없다. 이게 제 개인적인. 네, 사실 뭐 차트 기술적 분석으로 들어가면 할 말들이 굉장히 많지만 그걸로만은 또 판단을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상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실제로 국내 시장이나 뭐 미국 시장과 다르게 많은 자금들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대가 되는데 우리 교수님께서는 그래도 단기적으로보다 대선이라기보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디지털 화폐의 금의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선 후에 또 우리 회장님께서는 가상자산 시장의 흐름을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 저는 그 세 궁금하거든요. 가지로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인 경우는 대선 후에 공화당이 되든 민주당이 되든 네. 강도와 수위일 뿐이지 규제 플러스 산업의 육성까지 갈 것이라는 방향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작년도가 전 세계 그 가상자산 시장에 획기적인 선을 그은 해입니다. 왜냐하면은 작년도 그 보면은 국제통화기금과 금융안정위원회 그리고 국제증권관리감독기구가 가상자산법 국제공동권고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 공동권고안 자체가 G7 그리고 G20 정상회의 공동선언문의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은 이미 인정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은 그 국제 공동 그 권관의 그 제1조 제2조에 보면 국제증권관리감독기구가 지금까지 만들어서 전 세계 각국에 채택하고 있는 증권법의 규정을 가상자산법에도 똑같이 적용한다라고 아예 규정을 했어요. 네. 따라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현재 그 지난 1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그 1단계 가상자산법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조항들이 자본시장법 조항들을 그대로 갖다가 차용을 했습니다. 벌칙 조항이라든지 보면 제가 쓴 글이 있지만은 전체적인 내용에 보면 하나하나 보면 전부 다 자본시장법 내용을 갖다가 그대로 쓴 거지 별도로 창작한 법이었다. 따라서 전 세계 모든 코인법들도 증권법과 똑같이 간다는 부분이고 세 번째 부분은 메인 코인들인 경우는 상당한 가치를 갖겠지만 그러나 옥석이 가려지면서 기준 이하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코인들은 자동적으로 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분석 검토하고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 분석과 검토 우리 회장님께서 해주실 건가요, 계속? 상당 부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렇게 비트코인이나 가상자산을 다루는 프로그램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저희 방송 보시고 또 모시기 어려운 패널분들 매주 수요일 이렇게 딱 한 번만 저희가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러한 분석들 이렇게 도움 계속 주실 거니까 저희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우리 최하인 대표님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대선 이후에 가상자산에 대한 시장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은 이제 누가 되든지 간에 네. 미국 경제는 어려워질 것이다.
왜냐하면 그동안 너무 이제 달러를 많이 풀었기 때문에 그 이제 그쵸.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이 확실하게 있고 그리고 네. 이제 이걸 어떻게 잘 조절하느냐의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민주당, 공화당 모두 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저희가 아까 뭐 단기적인 관점보다 장기적인 관점을 봐야 된다고 하는 거 마찬가지로 네. 국지적인 관점보다는 거시적인 관점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시기에는 사실 2008년 금융위기처럼 좀 비슷한 흐름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금융 유동성이 과도하게 커지고 빨라지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글로벌 리스크이기도 하고 네. 그게 이제 가상자산 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현재 저희가 블록체인 기술을 뭐 양성하자, 산업 육성을 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블록체인 기술을 써서 성공한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글로벌 파생금융 상품에 리테일이 접근하기 그렇죠. 쉽게 만들었다. 딱 이 한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네. 금융 상품으로서의 기능에 지금 굉장히 충실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점을 고려했을 때 가상자산이 그 금융자산으로서의 장점과 함께 단점을 고도화시키고 있다는 점은 사실 굉장히 리스키하고 이게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과 얽힌 여러 가지 이제 파생 상품 또 거기에 보험 상품이 섞여서 칵테일화 돼가지고 굉장히 여러 가지 형태의 파생 맞아요. 금융으로 계속 나오고 있기 네, 때문에 너무 빠르게 나오니까 맞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 투자자이기도 하잖아요. 이게 하나하나씩 정보를 다 수집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이게 네. 말하자면 좋은 상품인지 나쁜 상품인지를 판단할 수 없도록 섞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맞아요.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글로벌 금융위기를 굉장히 부추길 수 있다. 음. 그래서 이런 시기에는 비트코인이 굉장히 하나의 주축이 돼서 그 안정자산으로서의 포트폴리오상 역할을 하겠지만 이런 시기는 사실은 투자보다는 현금이 짱이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대표님께서는 현금 보유를 현금이 많으시니까 그러신 네. 것 같은데. 아니 이제 현금을 보유하는 게 좋다. 제가 이렇게 저의 개인적 선택과 네. 공공적인 약간의 그런 입장은 좀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정크식 푸드가 안 좋다라는 얘기는 공공적인 얘기를 하시는 그런 의사 선생님도 집에 가면 라면 먹고 짜장면 먹습니다. 그런 거랑 똑같은 맞아요. 입장에서 비유가 얘기를 굉장히 예, 적절하죠. 하는 네. 것처럼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다만 비트코인이 다른 알트코인들까지 견인할 것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네. 있고요. 그런 점에서는 알트코인들이 아직 기술적으로 많이 입증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이것이 가상자산 전반에 있어서 과제처럼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블록체인 기술이 파생 금융 상품으로서의 그 역할 위에 어떤 데이터 산업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향후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입증할 수 있도록 어쨌든 뭐 많은 규제들도 나오고 있고 사실 지난 19일 같은 경우에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도 나왔잖아요. 물론 그런 법들이 뭐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고 보호할 수 있고 그렇다고는 생각은 안 하지만 실제로 그러한 보호법이 계속 지속될 경우 코인 중에 살아남는 코인이 뭐 0.5%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이제 저희가 이제 진짜 진품 명품을 하게 되면 네. 이제 코인들을 갖고 와서 할 텐데 아마 대체적으로 안 사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저는 아마 밝히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요. 잠깐만요. 여기 약간 찬반. 왜냐하면 아니 제가 그 0.5%는 제가 지금 주장을 계속하고 글을 쓰고 있거든요. 네. 그럼 제가 왜 그런 논리를 그러니까 대표님은 보수적이신 거죠. 이런 네. 내용을 주장을 하느냐 하면 그렇습니다. 그 기존에 발행되어 있는 코인인 경우는 법이 없어요.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거죠. 네. 따라서 지금 당장 그 테라루나 토큰 재판만 하더라도 네. 피고인들은 법원에서 백서를 뭐라고 그러냐 학술 논문 연구 자료라 그래요. 그럼 이게 그동안 투자자들 완전히 현혹시킨 거거든요. 그게 그런 것처럼. 사실일지도 궁금하고요. 예, 그래서 지금 네. 아까 말씀드린 것도 제가 0.5% 코인만 살아남는다로 하는 것은 네. 그 관련 법들이 각국이 내후년 사이에 만들어지면서 네. 법적 기준을 미달하면서 자동적으로 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 기간 동안에는 코인 투자에 상당히 심각한 분석을 하지 않고는 메인 코인 중심으로 투자를 하지 않고는 그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 그렇습니다. 저 질문 한 가지 드려도 될까요? 예. 그 이제 네. 이거는 윤 교수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가상자산의 대부분 비트코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이제 알트코인들이
좀 경쟁력이 없다고 느껴졌던 것은 얘네들이 데이터 산업으로서 굉장히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성공한 형태의 뭐랄까 기술적 속도라든가 이런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했고 보안적으로도 얘가 그렇게 안전하지 못하고 네. 그리고 얘네 담을 수 있는 데이터 양도 너무 적고 그러면 그렇죠. 얘네가 실질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건 비즈니스 모델로서의 모델이 성공한 어떤 사례인데 그런 것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향후에 이 알트코인들이 어떤 보안 기술이라든가 아니면 데이터 저장 기술로서 뭔가 성공할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예, 그럼 제 수업에 오시면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긴 하는데 수업 언제 하시죠? 예, 근데 제가 나중에 여기서도. 짧게 말씀드리면 네.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결국은 블록체인 아까 저도 비즈니스 모델이 핵심적인 부분이다. 근데 중요한 게 블록체인은 또 크로스보더가 중요한 거거든요. 글로벌한 베네핏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물류라든지 크로스보더는 트레이딩하는 부분이요. 그런 것들을 쓸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저도 인정한다. 비즈니스 모델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데 크로스보더한 관점에서 이렇게 물류가 있는데 글로벌 물류가 있어. 어떻게 결제를 할 거야. 그런데 분명히 케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게 확장이 안 된 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아마 그런 것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 관점처럼 그런 것들도 확장되는 건 분명히 나올 것이다. 그래서 현재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토큰라이즈 되는 것도 분명히 한 역할인데 네. 근데 데이터 관점, 이거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야. 우리만 보는 데이터는 글로벌리 봐야 돼라고 가치가 분명히 나오는 케이스들은 더 늘어날 것이다. 그건 사실은 토큰 가격과는 큰 상관이 없는 부분이 있는데, 근데 두 가지가 영향을 줄 것 같아요. 이 또한 토큰라이즈된 시장하고 그 신뢰 있는 데이터 관점 두 가지가 서로 상호작용되는 것들이 나오는 것들이 아마 그건 같은 원에서도 그거 아마 실질적인 리얼 월드에서 워킹되는 것들이 2028년, 3년, 30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마 시장 가치가 뭐 3,300조 부가가치 얘기하고 있거든요. 저도 하도에서 외우고 다니고 있는데 네. 그러는 건 아마 데이터 관점에서 아마 일반 소비자들은 인정하지 못하더라도 인터넷 모바일 똑같았던 생각하거든요. 인터넷 모바일도 사실은 버블이 있었죠. 하지만 인터넷 모바일 같은 거 버블이 있었고 그 안에서 실제 워킹하는 모델이 나왔듯이 네. 블록체인 자체도 눈에 안 보일 수 있지만 분명히 그 안에 워킹하는 모델은 나올 수 있다. 저까지 이렇게 너무 가혹하게 만들 것 같아서 두 분은 네. 이제 중요한 포인트 주의점이 있었고 저는 약간 좀 긍정적 측면에서 좀 말씀을 좀 포인트를 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사실 코인 진품, 명품 저희 이 프로그램명과 같이 진품과 명품을 가리는 이제 프로그램이 점차 만들어져 나갈 텐데 약간 우리 대표님께서는 보수적으로 현금 보유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우리 회장님께서는 비트코인만이 앞서 아니요, 나갈 것이다. 메인 네. 코인 중심으로 메인 코인 중심으로만 아주 시장이 흘러갈 심도 것이다. 있는 분석을 하고 네. 투자 결정을 하라 하는 것이죠. 아, 왜 그러냐면 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루나코인 같은 경우가 세계 코인 시장 시총의 5위까지 갔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단 일주일 사이에 그대로 제로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건 다시 말하면 알트코인이 아니라 메인 코인도 어느 것이 그와 같은 사태가 오지 않는다라고 보장을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코인과 블록체인을 자꾸 섞지 말라 이거예요. 왜? 네. 코인은 다양한 그 여러 가지 보안적 차원에서 쓰이는 것이지 네. 블록체인은 다양한 보안적 차원에서 쓰이는 것이지 코인하고는 깊숙한 관계가 없는데 블록체인에 일정한 기술을 차용했을 뿐인 것이 코인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블록체인 이코로 코인, 코인 이코 블록체인 이건 상당히 잘못된 표현들이라고 그런 거죠. 그리고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블록체인 이코 코인이라는 하우를 가지고 마케팅을 하면서 투자자 사기를 유발했단 말이죠. 네. 그게 우리가 정확히 짚고 나갈 것은 코인 이코 블록체인은 아니다. 블록체인의 기술, 분산원자의 기술을 일부 차용한 것이 코인이다라고 우리가 개념을 구분하고 얘기하자. 정리를 해야 됩니다. 굉장히 깔끔한 정리가 네.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수님께서는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고 우리 대표님께서는 아직까지는 현금 보유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굉장히 궁금하다. 왜냐하면 저희는 어쨌든 코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나왔는데 오늘 좀 보수적인 의견을 주셔서 재밌었는데 그러면 대선이 타이밍이 아니라고 보신 것 같아요. 언제쯤 코인이 조금 괜찮은 타이밍이라고 보고 계신 걸까요? 그거는 네. 조상님만 아실 것 교수님. 같고요. 네. 저는 아까 네. 이제 그 강성호 이제 회장님께서 이제 이게 향후에 이제 여러 가지 규제와 함께 산업 육성이 같이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동시에 블록체인과 이제 가상자산은 좀 별개다라고 얘기하시면 이제 그 산업 육성이라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조금 여쭤보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난 19일부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1단계법을 시행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안타깝지만 가상자산 2단계법 입법 대상에 보면은 1단계법 부대 의견이 2단계법 입법 대상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2단계 가상자산법 입법 대상에 산업의 육성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희망을 가질 것은 네. 지난 4.10 총선 당시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의 공약 속에 시장의 육성, 산업의 육성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가상자산 시장을 육성하는 데는 어차피 법령에 포함됐을 때만 가능하거든요. 네. 그럼 두 가지 전제를 해야 됩니다. 2단계 가상자산법을 입법하는데 기존에 있는 내용만 하도록 입법하는데 2년 이상의 입법 공백을 제가 보거든요. 그럼 그것이 끝나고 나서 3단계법을 제정할 때 정도 가서야 시장의 육성이나 산업 진흥에 포함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한 3, 4년 정도는 가야 가상자산을 산업적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다.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 우리가 미리 예측을 해야 됩니다. 한 3년에서 4년 정도 네. 걸릴 것이다. 근데 저는 대선 전에 비트코인이 또 잘 갈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좀 네. 다른 거죠. 그건 이제 다시 네. 말하면 네. 제도적 측면보다는 아까 두 분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네. 뭡니까? 분위기에 따라서 변동성에 의해서 차익을 노리는 것은 단기 차익을 노리는 것은 각자 투자자들의 판단이겠지만 우리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전체 흐름에 의한 투자의 방향을 짚어줄 때에 예를 들면 미국만 하더라도 지금 이런 거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날 파격적인 발언을 하고 나서 비트코인이 평상시 가격으로 다운됐잖아요. 네, 맞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미국만 하더라도 11월 대선이 끝나고 나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다고 가정합시다. 네.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법을 제정을 해야 돼요. 그다음 정부에 넘어서 시행령을 만들고 그렇죠. 하다 보면 그것 자체가 미국 정부만 하더라도 비트코인을 전략물자로 실제 지정을 하고 매입하려고 하면 2년 이상의 시차가 걸립니다. 그래서 시장이 식어버린 거거든요. 이건 다시 말씀드리면 법으로 다룰 일이지 어떤 정부가 시행령이나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다룰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만 하더라도 전략 비축물자를 실질적으로 국가가 지정을 하고 매입을 하려면 2년 정도의 시차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 시청자들도 사전에 미리 그 시차를 이해를 하고 투자를 하셔야지 내일 당장 이루어지겠고 하는 그런 부분은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됩니다. 네, 제가 질문 드린 이유는 아무래도 대선 전에 막 오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으니까 막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조급하게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시간을 격차를 두고 조금 그렇습니다. 지금 대선이 있다 그래서 당장 조급하게 뭐 투자를 하냐 마냐 결정할 것이 아니라 저희와 함께 그 코인이 진품인지 명품인지 한번 결정을 해 나아가면서 이야기를 나눠가는 시간 계속해서 이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코인 진품 명품 오늘 두 번째 시간은요. 대선 이야기뿐만 아니라 사실 지난 19일에 발효되었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짚어봤습니다. 우리 각 패널분들 사실 모시기 어렵기 때문에 오늘도 굉장히 어렵게 모여서 자세한 의견도 들어봤는데요. 다음 주 이 시간에도 또 새로운 주제로 저희가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패널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글로벌 시장을 다룰 대선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국제 통상 분야는 물론 가상자산 시장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이 되는 만큼 저희와 함께 전략들 잘 세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불확실성이 더해지는 시장 속 저희의 힘을 빌려보시기 바라면서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시청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